새벽 5시.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에 쪼그려 앉은 정순의 뒷모습.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뜯어내는 소리가 정막을 깬다. 눈물이 떨어져 아스팔트에 동그란 얼룩을 만든다. 가로등 불빛이 그 눈물 자국을 비춘다. 정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74년을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진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슬픔. 정순은 고개를 떨구고 또다시 흐느낀다. 무슨 일이 정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정순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사연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순, 74세. 서울 변두리 30평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침 6시. 삐걱거리는 마루를 딛는 발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진다. 정순이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흑백 사진.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모습이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40년도 더 된 사진.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네. 정순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 혼자가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과 대화한다.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집. 30평 남짓한 이 공간이 정순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좌판에서 과일 팔고, 식당에서 서빙하며 벌어낸 돈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혔다. 허리는 구부러지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 학용품비, 남편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는 꿈. 한 푼 한 푼 모아서 마련한 내 집. 남의 눈치 보며 새빵살이 하던 시절을 끝내고 싶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라도 편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켜온 보금자리. 벽 한 구석까지 정순의 정성이 스며 있다. 마당의 감나무도 작은 텃밭의 상추도 모두 정순이 가꾼 것들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다. 자식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 마치 정순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정순의 낮잠을 깨운다. 하이힐 소리가 마루에 딱딱 울린다.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다. 장남 며느리 김미경이 들어온다. 뒤따라 들어오는 장남 정기성. 미경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어려 있다.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 듯하다. 정순이 재빨리 일어나 맞이한다. 자식들이 오면 항상 반갑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인사도 대충, 미소도 없다.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정순 앞에 들이민다. 화면 속 뉴스가 재생된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다. 치매 노인 재산 분쟁 급증. 가족 간 갈등 심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스크롤된다.
요즘 치매 걸리는 노인 많잖아요. 미리 집은 우리 앞으로 해두셔야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친다. 정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치매, 아직 정신이 또렷한데 왜 벌써 그런 얘기를.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진다. 기성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아내의 말에 동조하는 침묵. 정수는 그 침묵이 더 무섭다. 아들마저 같은 생각인 것 같아서.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 평생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냥 내놓으라고? 미경이 한숨을 크게 쉰다. 그 한숨 속에 담긴 짜증. 빨리 포기하라는 압박. 정순의 귀에는 그 모든 게 들렸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다시 찾아온 정막.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다음 날 저녁 7시. 차남 부부가 찾아온다. 차남 며느리 박선영의 얼굴에도 어제 본 미경과 같은 표정이 어려 있다. 무언가 계획된 것 같은 분위기. 차남 정기호의 표정이 어둡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다.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형님이 어제 왔다면서요? 한마디로 분위기를 압축한 질문.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선영의 눈이 반짝인다. 뭔가 예상했던 반응인 듯하다. 혹시 집 얘기했어요? 선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정수는 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거실에 긴장감이 흐른다. 어머니, 형님만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도 권리가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권리라는 단어가 정순의 귀를 때린다. 내 집에 대한 권리를 따지는 건가? 누가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걸까?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숨이 가빠온다. 자식들의 시선이 등에 꽂힌다. 마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눈빛 같다. 엄마, 형이 뭐라고 했어요? 기호가 다그치듯 묻는다. 정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이 점점 짙어진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언제부터 내가 이들에게 짐이 되었을까? 그날 밤 11시.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찾아온 고요함. 하지만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다. 탁자 위에 놓인 집 등기부등본. 아직 정순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 정순이 그 종이를 만져본다. 차가운 종이의 촉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평생의 노력이었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샌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내가 죽으면 이들이 서로 찢어발길 텐데.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낸다.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3일이 지났다. 버려야 할 우유. 나처럼 버려질 것들이구나. 정순이 쓸쓸히 웃는다. 핸드폰이 울린다. 미경에서 온 문자 메시지.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차가운 글자들이 화면을 채운다. 정순의 손이 떨린다. 이번엔 분노였다. 내 인생이 그렇게 급하냐? 내 결정을 재촉할 권리가 너희에게 있냐? 하지만 화를 낼 곳도 없다. 전화해서 따질 수도 없다. 그러면 치매 기질이라고 할 테니까.
정순이 침실로 들어간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연다. 낡은 사진첩이 나온다. 먼지가 날린다. 첫 번째 페이지. 갓 태어난 기성이를 안고 있는 젊은 정순의 모습.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다. 옆에서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정하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는다. 그때의 기성이는 엄마만 보면 웃었다. 밤새 울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금세 잠들었다. 다음 페이지. 기호를 업고 시장에 나간 모습. 등에 업힌 아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으니까.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이 엄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게. 사진첩을 덮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현실은 차갑고 냉혹하다. 자식들 눈에 비친 자신은 이제 관리해야 할 짐일 뿐이다. 다음 날 오전, 정순이 혼자 아침을 먹는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소박하다.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온다. 노인 관련 소식들이 연달아 보도된다. 독거노인 고독사, 치매 노인 실종, 요양원 대기자 급증. 모든 뉴스가 정순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린다. 어디든 비슷한 소식들 뿐이다. TV를 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더 무섭다. 마당으로 나간다. 작은 텃밭에 심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다. 정순이 손으로 흙을 만져본다. 촉촉하고 따뜻하다. 살아있는 것들의 온기. 감나무에서 까치가 운다. 아직 열매는 작고 초록하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겠지. 그때까지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미경이 또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혼자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려는 듯하다. 거실에 앉은 미경의 자세가 딱딱하다. 마치 업무 미팅에 온 사람처럼 공식적이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미경이 서류를 펼친다. 부동산 시세표다. 정순이 사는 동네의 집값이 적혀 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정순이 놀란다. 어머니 집이 이 정도 값어치가 나와요. 팔면 목돈이 생기죠.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똑딱똑딱 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숫자로 환산되는 정순의 인생. 이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정순의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요양원, 벌써 그런 계획까지 세워뒀다는 건가? 자식들이 이미 내 미래를 결정해 놨다는 건가? 집 도장 안 찍으시면 앞으로 애들도 안 데리고 올 거예요. 미경의 마지막 말이 정순의 심장을 멈춰 세운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차가운 협박. 손자를 못 본다는 게 가장 무서웠다. 미경이 떠난 후, 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서류들이 탁자에 흩어져 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춘다. 내 집의 값어치. 내 존재의 값어치.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을까? 2일 후, 기호와 선영이 들이닥친다. 표정이 어수선하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어머니, 형님이 또 왔다면서요? 기호의 첫 마디부터 날카롭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이 굳어진다. 뭘 약속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 따져 묻는 목소리. 정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눈치다. 어머니, 형만 믿으시면 안 돼요. 기호가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는다. 정순과의 거리를 좁힌다.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자세다. 저도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이라고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마저도 계산으로 들린다. 형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욕심. 돈도 못 버시잖아요. 요양원 갈 돈도 없으면서. 선영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도려낸다. 돈 없는 늙은이. 자식이 엄마에게 할 말인가.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둘이 떠난 후 정순은 거울 앞에 선다. 74세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 주름투성이 얼굴. 구부러진 어깨.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정말 돈 없는 늙은이일 뿐일까.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분노인지 결심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순종적인 엄마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주말, 정수는 마당에서 홀로 빨래를 널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 혼자 사는 사람의 빨래는 늘 적다. 이웃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소리. 정순에게는 부러운 풍경이다.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웃음소리가 사라졌을까? 핸드폰을 확인한다. 미경에서 또 메시지가 와 있다. 어머니, 답답해요. 빨리 정리합시다. 그 아래 기호에서도 메시지. 형님한테 속지 마세요. 두 아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엄마는 그 중간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쪽은 원수가 될 것이다. 정순이 빨래 집게를 떨어뜨린다. 딸깍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간다. 허리를 굽혀 집으려다 어지러워서 멈춘다. 이러다 정말 침에 걸리겠어.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진다. 마당 한 구석에서 해바라기가 고개를 떨군다. 정순처럼 지쳐 보인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답을 정하기 전까지는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른다. 곧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3주 후 오후 4시 정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다. 빨래 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하얀 셔츠들이 흙바닥에 흩어졌다. 정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식은땀을 흘렸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동네는 고요했고 이 시간에는 모두 일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직원에게 간신히 상황을 알렸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의식이 희미해졌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며 구급차가 정순을 실어갔다. 정수는 산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와 함께 정순의 생체 신호가 화면에 그래프로 그려졌다.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정수는 완전히 혼자였다. 의사의 진단은 협심증 의심이었다.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정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병원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틀 후 좁은 병실로 자식들이 몰려들었다. 기성이가 먼저 들어오고 뒤따라 미경, 그 다음 기호와 선영까지. 4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링거를 맡고 있는 정순을 보며 기성이가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병실 구석에 놓인 정순의 가방을 향해 있었다. 정순은 쉰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고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에 퍼런 멍이 그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경이 다른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뭔가 미리 상의한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기호가 문을 닫자 병실이 외부와 차단됐다. 선영이 입을 열어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하다며 다음에는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순의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방금 전까지 아팠던 가슴이 또다시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기성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집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며 정순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정순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일까? 기호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상속 얘기냐며 발끈했고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경은 치매가 오면 힘들어지니 집이 자신들 손에 들어와야 관리가 된다고 끼어들었고 선영도 형님네만 믿고 그러시면 안 된다며 맞받았다. 정수는 침대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자식들의 다툼을 들어야 했다. 병실 밖으로 새어나가는 소리에 지나가는 간병인들이 클끔거렸다. 링거 스탠드가 덜덜 떨렸다. 정순의 몸이 떨어서였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식들은 정순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채 서로만 바라보며 싸우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정순인데 말이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병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옆 침대에서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링거 스탠드를 붙잡고 화장실에 가려다 휘청거리고 있었다. 자신도 아픈 몸이었지만 저절로 나오는 배려심에 정순이 일어나려 했다. 남자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발걸음이 불안해 보였다. 정순은 자신의 아픔은 잊고 링거 줄을 조심스레 감으며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다.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가며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다. 남자의 걸음이 안정되자 그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자식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한 진심이었고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병실 복도의 형광등 아래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가 먼저 박성재라고 정중하게 인사했고 정순도 이정순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침대로 돌아와 앉은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간병인들의 발소리가 밤 근무 시간의 시작을 알렸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자식들이 자주 오는지 물었고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낮에 벌어진 자식들의 다툼이 떠올랐다. 정순은 가끔 온다고 짧게 답했지만 그 가끔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성재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울에 있는 아들은 바쁘고 3년 전 아내를 보내고 난 후 며느리와는 어색해졌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혼자라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아는 시선이었다. 성재가 더 직접적으로 자식들이 힘들게 하는지 물었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이 집 얘기만 하며 자신보다 집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성재도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도 비슷하다고, 아들이 요양원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해를 나누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계산 없는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눈을 뜰 때 옆 침대는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쯤 성재가 손에 작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왔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미역국과 흰쌀밥,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나왔다. 성재는 병원 음식이 너무 짜서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고 설명했다. 정순의 건강을 생각한 배려였고 자식들도 해주지 않은 관심이었다.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고마운 마음과 감동 때문인지 손이 떨렸다. 따뜻하고 짜지 않은 맛이 집에서 끓인 것처럼 정갈했다. 정순이 맛있다고 하자 성재의 얼굴이 밝아졌다.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누군가 자신의 입맛을 걱정해 준다는 낯선 경험을 정수는 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그저 빨리 퇴원하라고만 했는데 말이다. 성재는 정순 주변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흩어진 약봉지를 모으고 물컵을 씻어주고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이었다. 정순이 중얼거린 말을 성재가 들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 자식보다 낫다는 그 말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운이 흘렀다. 오후 시간 두 사람은 링거 스탠드를 끌고 병원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벤치에 앉은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재는 5년 전 아내를 보냈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암으로 6개월 투병했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정순이 그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는 위로의 손길을 보냈다. 처음에는 정말 살 의미를 못 찾겠었다며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다고 성재가 고백했다. 정순도 깊이 공감하며 자신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같은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정원에 낙엽이 떨어지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순이 퇴원했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서니 쓸쓸했고 며칠 비워둔 집은 찬 기운이 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환기가 안 된 집의 냄새였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니 마당에 빨래가 그대로 널려 있는 것이 보였다. 며칠 전 쓰러졌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빨래가 바짝 말라 뻣뻣해져 있었다.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성재가 보온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정수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준다는 기쁨을 느꼈다. 정순이 성재를 맞아들이자 집안에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돌았다. 생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성재가 가져온 보온 가방에서 따끈한 달죽이 나왔다. 김이 피어올라 정순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몸이 약할 때는 죽이 최고라며 성재가 정성스럽게 식혀서 정순 앞에 놓았다. 한 숟가락씩 떠먹는 죽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아픈 속을 달래주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생각해서 끓여온 음식이라는 생각에 정순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자식들은 병문안도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은 이렇게 챙겨주고 있었다. 정순이 중얼거린 말을 성재가 들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 자식보다 낫다는 그 말에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기운이 흘렀다. 3일 후 기성이가 평소보다 일찍 불쑥 찾아왔다. 뭔가 확인하러 온 듯한 분위기였다. 거실 탁자 위에 성재가 가져온 반찬통들과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기성이가 반찬통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정수는 잠시 당황하며 이웃이 갖다 줬다고 얼버무렸다. 성재를 이웃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기성이는 어느 이웃인지 계속 추궁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고 정수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를 열어본 기성이는 반찬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며 평소 정순 혼자 살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에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요즘 누가 자주 오는 것 같다며 추궁을 계속했고 정수는 답답해하며 가끔 오는 사람이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기성이는 평소보다 집이 깔끔하게 정리된 흔적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정순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감지한 듯했다. 다음 날 오후 성재가 정순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날씨가 좋으니 같이 산책하자는 제안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나들이었다. 동네 뒷산 공원의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성재가 이런 풍경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난다며 같이 단풍 구경을 자주 했었다고 말했다. 정수는 그의 옆모습에서 깊은 그리움을 느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정순도 남편과 가을마다 여기 왔었다며 추억을 꺼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 걸을 줄 몰랐다는 말에 성재가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아 멀리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지만 지금 이 순간 정수는 외롭지 않았다. 옆에 성재가 있고 조건 없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두 아들 가족이 모두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뭔가 협의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거실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지만 웃음소리는 없었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손자들이 정순에게 인사하며 민우가 달려와 안겼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 때문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 미경이 아이들을 내쫓고 거실에 어른들만 남겼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정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다.
기성이가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운을 떼고 기호도 병원에서 보니 혼자 계시기 힘들다며 말을 받았다. 형제가 호흡을 맞춘 듯했다. 미경이 핵심을 찔렀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그 단어가 정순의 귀를 때렸다. 정순이 내 사람을 번갈아 봤지만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얼굴이었고 정순의 의견은 필요 없어 보였다. 정리가 무슨 뜻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정순에게 선영이 명확하게 답했다. 집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정순의 심장이 철렁했다. 기성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정순과의 거리를 좁혔다. 솔직히 말하자면서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관리라는 또 다른 핵심 단어였다. 정수는 평생 이 집을 30년 넘게 혼자서 관리해왔는데 말이다. 기호가 나중에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라고 덧붙였다. 벌써 정순의 죽음 이후를 계산하고 있었다. 병원비로 재산이 다 나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미경이 자신들이 정순을 모실 테니 집만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선영이 끼어들어 형님네만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고 두 며느리가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보였다. 정수는 그 한가운데 앉아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기성이가 최종 통첩을 날렸다. 누구한테 줄 건지 정순이 정하라는 것. 정순의 입이 바짝 말랐고 물을 마시려 해도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내 쌍의 눈이 정순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 시선 안에서 애정은 찾을 수 없었다. 오직 계산만 있을 뿐이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난 후 정순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벽에 기댄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자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관리하기 힘드세요. 병원비 많이 들 텐데 우리가 모실 테니까. 모든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집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팔목을 만져보니 아직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다. 퍼런 멍 같은 흔적을 보며 그때 성재가 보여준 따뜻함을 떠올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신의 아픔을 걱정해 주는데 피를 나눈 자식들은 재산만 걱정한다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찔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에서 온 문자로 3일 안에 답을 달라는 내용이었고 기호에서도 형님한테 속지 말고 자신들이 더 잘 모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딸깍 소리를 내며 액정에 금이 갔다. 마음처럼 갈라졌다. 창밖이 어두워졌지만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는 정순. 74년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망 속에서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성재의 따뜻한 미소, 조건 없는 관심, 진심 어린 돌봄. 정순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였다.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빛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성재가 정순을 찾아왔을 때 평소보다 어두운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성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정순은 그냥 피곤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성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정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성재가 정순 옆에 앉아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해보라고 했다. 강요하지 않는 관심이었다.
정수는 마침내 입을 열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다. 다음 날 저녁 7시. 온 가족이 정순 집 거실에 모였다. 기성, 미경, 기호, 선영. 네 사람의 표정이 비슷하다. 기대와 긴장이 섞인 얼굴들이다. 드디어 정순이 집 문제를 정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미경이 먼저 물어본다. 드디어 정리해 주시는 거냐고. 정순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정리했다고 답한다. 기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묻는다. 거실에 긴장감이 흐른다. 네 사람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된다. 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정순이 천천히 입을 연다. 집은 팔았다고. 순간 정적이 흐른다.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다. 기호가 황급히 묻는다. 누구한테 팔았냐고. 부동산에 팔았다고 정순이 답한다. 미경의 얼굴이 밝아진다. 아, 현금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려는 거냐고 물어본다. 정순이 고개를 젓는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두가 감지하기 시작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한다. 돈은 안 나눠준다고. 기성이 당황한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하려는지 묻는다. 정순이 깊은 숨을 쉰다. 이제 진짜 얘기를 할 시간이다. 재혼한다고 말한다. 폭탄 선언이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선영이 날카롭게 되묻는다. 뭐라고 했냐고. 정순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한다. 재혼한다고 박성재 씨랑. 미경이 눈을 크게 뜬다. 박성재가 누구냐고 묻는다. 병원에서 만난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정순이 설명한다. 기호가 벌떡 일어선다. 농담이냐고, 74세에 무슨 재혼이냐고 소리친다.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진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된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한다. 정신 차리라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고.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자기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남한테 다 쓴다고 난리다. 정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소란이 잠시 멈춘 틈에 정순이 입을 연다. 너희가 왜 화내는지 알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네 사람이 정순을 바라본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결연하다. 너희는 언제부터 날 엄마로 본 적이 있었냐고 묻는다. 기성이 당황해하며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다. 정순이 계속 말한다. 너희 눈에 빛이 난 엄마가 아니라 재산이었다고. 집이었다고. 미경이 반박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정순을 걱정해서 그랬다고 변명한다. 정순이 손을 든다. 걱정이냐고 되묻는다. 내가 아플 때 누가 왔냐고. 내가 외로울 때 누가 함께 했냐고 따져 묻는다. 침묵이 흐른다. 네 사람 모두 할 말이 없다. 정순이 계속 말한다. 박성재 씨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챙겨줬다고. 밥도 해다 주고 병원도 함께 가고 내 얘기를 들어줬다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게 가족이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묻는다. 기호가 변명한다. 자기들도 바빠서 그랬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커진다. 바쁜 건 핑계라고.
너희는 내 집만 바빴지. 내 마음은 바쁘지 않았다고 소리친다. 거실에 정적이 흐른다. 처음 보는 정순의 모습에 자식들이 당황한다. 정순이 일어선다. 내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더 이상 허약한 노인이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선언한다. 기성이 애원한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 정순이 쓸쓸하게 웃는다. 너희보다는 좋은 사람이라고 답한다. 선영이 발끈한다. 그럼 자기들은 뭐냐고 20년 넘게 잘해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따진다. 정순이 되묻는다. 잘해줬다고? 명절 때 형식적으로 오는 게 잘해주는 거냐고. 집 얘기만 하는 게 잘해주는 거냐고. 미경이 마지막으로 시도한다.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협박한다. 정순이 고개를 젓는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라고. 진짜 엄마를 놓쳤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말이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정순이 문을 연다. 성재가 서 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성재가 거실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진다. 정순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식들은 경계하는 눈빛이다. 정순이 소개한다. 박성재 씨라고. 성재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처음 본다고 정순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고 말한다. 기성이 날카롭게 묻는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77세라고 성재가 답한다. 미경이 비아냥거린다. 돈 때문에 정순에게 접근한 거 아니냐고 의심한다. 성재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도 제 집이 있다고 답한다. 정순이 나선다. 성재 씨는 너희들보다 훨씬 신사라고 단언한다. 기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한다. 정말 이럴 거냐고. 가족을 버리고 그럴 거냐고 따진다. 정순이 천천히 대답한다.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한다. 성재가 정순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다. 가자고 말한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고 답한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문 쪽으로 향한다. 뒤에서 내 사람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딱.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정순과 성재가 떠난 후 거실에 남은 자식들. 기성이 멍하니 앉아 있다. 미경이 어쩌냐고 묻지만 답이 없다. 기호와 선영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 정순이 집도 팔고 재혼까지 한다니.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셈이다. 며칠 후 빈 집을 보러 온 자식들. 정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마저 없다. 기성이 허탈하게 웃는다. 정말로 엄마가 떠났구나. 미경이 중얼거린다. 그 돈으로 뭘 할 생각이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정순 마음이다.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 기호가 후회스럽게 말한다. 진짜 엄마 마음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선영도 인정한다. 너무 집만 생각했다고. 내 사람은 빈집에서 뒤늦은 반성을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수는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 놓인 평상 위에서 정순과 성재가 차를 마시고 있다. 감나무의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텃밭에는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다. 정순의 얼굴에 주름이 있지만 평온하다. 성재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하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후회 안 하냐고. 정순이 미소 짓는다. 전혀 안 한다고.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다고 답한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든다. 도시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의 소리들이다. 성재가 정순 손을 잡는다. 자기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힌다. 행복의 눈물이다. 성재 씨 덕분이라고 말한다. 성재가 고개를 젓는다. 정순이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고 답한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다. 74세와 77세의 사랑이지만 20대 커플처럼 풋풋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기성에게서 온 문자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적혀 있다. 정순이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짓는다. 성재가 답장 안 하냐고 묻는다. 정순이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아니라고.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한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성재가 위로한다. 그렇겠다고 정순이 답한다. 정순이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다. 성재에게 말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성재가 정순 어깨에 손을 올린다. 자기도 그렇다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조용히 차를 마신다. 말이 없어도 편안하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한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정순과 성재의 얼굴도 붉게 물든다. 성재가 말한다. 평생 함께 하자고. 정순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고 답한다. 두 사람의 손이 더욱 꽉 잡힌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다. 마당 한 구석에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온다. 성재가 키우던 강아지, 복이다. 이제는 정순도 복이의 주인이다. 정순이 강아지를 부르자 복이가 달려와 무릎에 앉는다. 따뜻한 털의 감촉이 느껴진다. 성재가 웃는다. 복이도 정순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한다. 정순도 복이가 좋다고 답한다. 작은 가족이 완성된 순간이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 사람들은 말해요. 나이 들면 사랑은 끝이라고. 노후에는 자식만 의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74세에도 77세에도 사랑은 계속돼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